자, 계속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관에는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한 이제 요양 복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목적 사업에서 빠져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요양시설 설치라고 하는 그 조항이 이제 삭제가 돼버린 것이죠. 네. 그럼 어떤 단체들이 그 설립에 필요한 근거 존재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삭제를 해버리고 그 1항에다가 무위탁 양로시설 설치라고 해놓은 것이죠. 2항에는 또 요양시설 설치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의 설립 근거 자체를 법적으로 상실해버린 거죠. 굉장히 큰 문제네요.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일본 위안부 피해 시설에 설치하고 그걸 운영하게 하는 그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위탁 독거 어르신들 그런 요양시설로 이제 그럼 쓰기 그런 위한 것이죠. 제가 더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목적 사업에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가 빠졌는데 후원금을 받을 때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받는 그게 이제 가장 이율 배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그게 개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원자를 속이는 행동 아니에요? 그렇죠. 후원자들은 할머니한테 이게 돈이 쓸 줄 알고 후원을 한 건데 이게 다 조계종 법인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기죄네요. 그러네요. 네, 사기죄네요. 네, 사기죄네요. 지금 그래 기부금 모집 위반 혐의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기부금? 네, 그것도 고소가 돼서 경찰 수사 중인 걸로 네,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안신권 소장과 김정숙 사무국장 외에 이 사진 중에서는 고발 당하신 분 없으세요? 기부금법 위반으로는 이 사진 분들도 고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부정수급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학예사 자격증이죠. 뭐 그런 것도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네. 아무튼 수사 당국의 현명한 수사. 그런데 이 경기도가 특별 점검을 하면서 또 24건의 기부금법 위반과 후원금 횡령 부분들을 포착을 해서 24건에 대해서 현재 경기경찰청에 지금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가서 고발인 조사까지 또 받았고요. 네. 또 아울러서 또 8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 미비 조치에 대해서 그것도 일단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교기 신문에서 그 보도하기를 경기도 감사 결과 12개 항목에 대해서 시정 명령과 이렇게 과태료 얼마였죠? 2,400만 원이었나요? 네. 부과를 경기도에서 했다. 이걸 가지고 횡령은 없고 또 무슨 배임은 경기도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데 그 횡령과 배임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 당국에서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수사 중이고 지금 고발인 참고인 조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경기도 조사에서도 이분들이 횡령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횡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원자들이 월주스님 의료보험료 내라고 후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갖다 썼으면 그게 횡령인 거고요. 후원자분들이 출근하지 않은 허스님한테 월급 주라고 한 적이 없고 그래서 후원한 적이 없고 그런 목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갖다 썼으면 그게 횡령인 거죠. 이분들이 횡령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자께서 검찰이 지금 24건이나 이렇게 그 위반해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그래야지 왜 현명하게 수사하라고 합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와서 하세요. 제가 한번 깔 테니까. 예. 철저한 수사 당국들이.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가 특별 점검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론 행정 조치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고 특히 이제 불교 시민사회계를 비롯해서 사회계 각께서 더 후원금 그런 횡령 유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이 더 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6월 24일 날 저희들이 불교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에서 그 민간 합동조사단 구성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그거를 수용한 것이 그러면 이거 특별조치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 되겠다. 더 이게 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다. 그래서 현재 5개 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김 교수님, 그 파시기에 배임 횡령한
금액을 합쳐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거나 추산이 되세요 혹시? 저희가 발견해낸 것만 한 3억 정도? 그러면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거든요. 예, 굉장히 가중처벌받아야 될 사안인데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목돈을 한 번에 가져간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니 합쳤어. 그 급여로 이렇게 그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급여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꽤 많습니다. 급여라는 게 누구 급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제 상근하지 않은 직원은 급여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근하지 않은 채 급여를 받아가는 그 액수가 좀 상당해요. 누구예요? 원행 스님이 또 있고요. 원행 스님이 언론에는 1억에 넘는 급여를 받아가셨다고 했는데 1억 원을 다시 돌려놓으셨고요. 또 그러니까 보도가 나간 이후에 네네네. 그 다음에 허 스님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네네, 이런 피드첩 이후에. 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300만 원 그것도 다시 돌려놓으셨긴 했고 옳죠,습니다. 월주 스님은 언론에는 한 800만 원 정도의 의료보험료가 났고 780만 원 정도 나왔다는데 사실 그거는 감사가 5년치를 하다 보니까 5년치만 그렇게 나가서 780만 원 사실 더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그러니까 원행 스님이나 월주 스님은 거기에서 상관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주 스님은 아니에요. 월주 스님은 아니고 네네. 원행 스님 같은 경우는 1억 원에 달한 가져갔다. 1억 원 이상 가지고 갔다가 이게 최근에 보도되니까 들통나니까 돌아갔다 놨는데 그 돌아갔다 놨다고 해서 이게 범죄 혐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또 상당한 금액이 더 나왔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또 돌려놓으실까 봐. 또 더 추가로 돌려놨다 이거 2차로. 아니요. 더 나왔어요. 다른 건이 다른 건이. 그럼 그건 아직 돌려놓진 않았나요? 모르시니까 못 돌려놨겠죠. 그냥 쌈짓돈으로 네. 그냥 불렸던 거네요. 네. 그 이사진 스님들 쪽 관계자가 일단 한번 온 적도 있죠. 회유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그분 변호사라고 이야기하고 하긴 어렵지만 와서 뭘 이야기를 했나요? 뭐 이사회 측 인사가 와가지고 뭐 돈으로 회유를 했다. 최근에 네. 뭐 이렇게 내부 과시는 힘들었는데 뭐 금전적으로 좀 보상을 받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었고요. 원하는 게 뭐냐? 직원들이 원하는 걸 얘기해봐라. 뭐 그렇게 했는데 김대열 스님은 네. 지금 그 추가로 원행 스님이 횡령하는 게 또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뭐 한 건이 뭐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 액수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쪽에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쪽에 정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제가 있습니까? 액수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 또 돌려놓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돌려오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안 돌려놓을 때 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아니 상관없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 액수를 그런 이유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라면 저는 액수를 공개하는 것이 여기서 좋겠습니다. 예. 9,300만 원 정도로 알렸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지금 네. 추산된다 이거죠. 네네 맞춰보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근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이제 이사진은 후원군 횡령은 저 운영진 두 사람의 문제지 우리 이사진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횡령은 장부 관리를 이미 김정숙 그 사무국장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김정숙 사무국장이 그 지시 없이 누나 일일이 시시콜콜 사사건 건 다 짚고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이 계좌 입금을 시키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동점검이에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죠. 공동점검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꼬리 자르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래서 나눔의 집은 앞으로 어떤 이제 내부 고발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6분이시죠? 7분 네, 선생님이시고 향후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나요? 처음에는 나눔의 집에 들어온 후원금이 할머니한테 제대로 쓰이길 원했는데요. 지금 내부 고발 이후에 안신근 소장을 해임하겠다고 뭐 새로운 시설장이 올 때까지 무급으로 일한다고 했는데 급여 받아갔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해임했죠. 네, 근데 안신근 소장은 지금 내부 고발 이사회에서. 이후에 지금 채용만 4명째를 채용을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3명인데 다 조계종 관련된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할머니들을 위한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은 내부 고발자들 괴롭히고 몰아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내부 고발자들이 할머니들 못 만나게 하는 거에 이런 모든 에너지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건 할머니입니다. 또 요양보호사랑 조리사들을 또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할 분들이 할머니 케어보다는 지금 내부 고발자들의 행위를 막고 감시하는 데 그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피해를 할머니가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사실은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나눔의 집에 정말 할머니가 있는 게 정말 맞는 것이냐? 여기는 시스템도 없고 그 운영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을 잘 관리할 시스템도 없거든요. 아니 저 순수성 자체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네. 돈은 많은데 그 할머니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돈을 투입해서 전문가들을 뽑고 이게 시간이 그래서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나눔의 집이 도대체 할머니 있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냥 그거는 네. 뭐 선생님이 그런 개인적으로 회의가 들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 사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6월 달에 한 이사회에서 안식원 소장은 신임 소장이 올 때까지 무급으로 그 다음에 김영숙 사무국장은 그 전에 그만뒀어요. 그만뒀고. 그 전에 잠적을 했죠, 그만두게. 잠적을 했고 그러면은 안신권 소장은 무급으로 하겠다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놓고 네. 월급도 나갔다는 거죠. 월급 나갔어요. 그럼 그것도 횡령이네. 그렇죠. 6월 달에 그냥 말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을 했으니까 출근을 했다 그러면 그 월급은 줘야 되는데. 출근을 한 3번 했나요?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뭐 5일 출근하게 돼 있는데 하루를 출근했든 뭘 했든 실제로 소장으로서 상근을 하면 그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사회에서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냥 뭐 출근하니까 그냥 월급 준다.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사회에서 무급으로 처리한다. 네. 그게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언론에 보도됐으니까요. 그런데 또 월급 줬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임 시설장을 어쨌든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현재 정심원이라고 하는 데서 정신지체 장애인들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식도 있어야 되고 이 정말 전쟁 범죄로 인한 피해를 정말 평생을 나가신 분들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깨알리고 또 전 세계로 알리고 이런 활동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전체를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갈 뿐인데 이분이 평생을 그렇게 그런 정신적 장애인만 모시고 살았던 분이에요. 특히 또 이분이 현 이사진하고 현재 이해관계인 또 분이에요. 그럼 뭐를 또 하나 의도를 하고 있냐면 단순히 이제 이런 공익제보자들 내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잠잠해지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런 요양원을 반드시 이거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사지들의 강력한 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채용된 분들이 다 사회복지 관련 조계종 사회복지단에서 일하던 분들이. 한 명은 스님, 종단 스님 조카라고. 신임 시설장의 채용은 광주시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광주시는 승인을 다 해줍니다. 그렇죠. 제가 승인을 하면 안 된다고 민원을 계속 넣었거든요. 네. 이번 시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원행 스님이 있던 재단에서 온 사무국장까지 제가 이런 사람들 채용하는, 그러니까 이사진이 운영진을 채용하고 그 운영진은 할머니에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진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나는 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채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다 해줍니다. 네, 나눔의 파행에 대해서 해석할 때 경기도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를 해요. 광주시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광주시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광주시가 법인하고 같이 일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통에 이 경기도의 영도 제대로 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물론 누가 얘기했는지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원래 시설 감사는 지금 광주시가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법인 이사 관리 시설은 시고 법인은 경기도 이렇게 경기도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럼 각각의 지자체에서는 자기 역할을 다 하시면 되잖아요. 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설 관리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보니까 이 사진 어디 언론에서 봤는데요. 이 사진의 요구사항은 지금 이 사진의 전원 교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만 지금은 유지를 좀 해달라.
이게 지금 현재 이사진의 가장 강력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알고 있는 그렇게 그분들이 주장한다는 건 저는 알지 못하고요. 시사인 어떤 그 기사를 통해서만 접했고 나눔의 집의 정말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정말 지금 조사가 잘 돼서 이사진이 전면 교체된다고 하면 그럼 나눔의 집 정상화 되느냐? 아니죠. 왜냐면은 그 이사분들이 채용해놓은 운영진들이 계속 4명, 5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분들이 여기 있는 한은 나눔의 집은 정상화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이분들은 이사진이 없어도 이사진이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새로운 거 좀 하나 우리 신학님 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교계 언론 오늘장을 어제 봤더니 이용수 할머니와 원행 스님 면담이 있었어요. 자, 원행 스님이 처음부터 이 만남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월주 스님이나 뭐 또 이수성 총리 후원과 관련해서 예, 관계가 있는 건지 왜 만났을까요, 두 분은? 저는 그 구체적인 건 잘 모르고요. 네. 이용수 할머니의 배후에 저는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원행 스님이 하고 있는 지금 오늘 방송에서 정확하게 드러났듯이 나눔의 집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소속돼 있는 그 정의연대, 네. 네,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하고 이 문제가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죠? 운영 그렇죠. 방식은 전혀 다른 다르죠. 건데 조직도 다르고. 이용수 할머니라는 매개를 통해서 네. 통해서 뭔가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일 수 있고요. 저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작용한 게 한 정상이라기보다 그 한 사례로 방문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언론들이 뭐 교계 언론은 뭐 지금 불교닷컴이나 불교 포커스 말고 이런 적폐를 추적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교계 언론은 없으니까요. 불교닷컴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언론, 방송사라든가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이 탐사 보도를 하는 매체에서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고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거기에 여기 오늘 나오지 않았던 조계종의 어떤 또 스님의 이름도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전혀 정의기억연대하고 나눔의 집하고 이것이 운영되는 과정과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당사자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며칠 전에 교계 한 언론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또 원행 총무장 스님이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곳을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간 건지 아니면 원행 스님이 초청에 의해서 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행 스님이 처음부터 관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남재 원장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초창기 원행 스님이 처음부터 관여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행 스님은 그 설립 우리가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준비하고 이제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으셨죠. 다만 원행 스님은 이제 월주 스님의 상자시기 때문에 또 대표시기 때문에 월주 스님이 원행 스님보다 일단 이사를 좀 맡아라 해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이제 그리고 원장을 이제 한 게 이제 2001년도 2002년부터 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사가 이제 96년도부터 이사를 하죠. 그러면 92년도 설립해가지고 96년도까지는 전혀 뭐 초창기 어려울 때 만들 때는 아무 관계 사실은 또
2002년도 원장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관여를 안 했고 이제 원장으로 이제 월트 스님이 임명을 해서 하실 때도 뭐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오셨을 뿐이지 그렇게 아주 깊게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뭐 원행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사실 또 어려운 스타일인가요?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가 잠깐 나눔의 집에서 몇 개월간 이제 생활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를 뭐 드려도 할지 모르겠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상당히 또 말씀도 많으시고 이제 자기 중심적 사고 강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계시던 그 9분 할머니들과 좀 충돌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되셨고요. 그렇지만 나가게 되셨지만 이제 자주 이렇게 나눔의 집을 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당시 원행 스님이 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자리도 이제 가끔 만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남도 원장 스님이 원행 스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기보다도 중간에 이제 만나게 해주는 어떤 한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이번 나눔의 집 문제가 불거지고 해서 이용수 할머니도 또 서로 위로도 할 겸 또 위로도 받을 겸 서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서로 그런 그 차원에서 이제 만난 것이고요. 그리고 월트 스님이 500만 원을 이승우 총리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오보입니다. 그렇지 않았고요. 이수동 당시 전 총리가 96년도에 그렇게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넓혀주고 이제 포장을 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했고요. 그 뒤로 이수동 총리는 한 20여 년간 뭐 한 2차례 정도밖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뭐 돈을 주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기 금방 그 이용수 할머니가 원행 스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다리를 놓은 어떤 스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이 이 정의기억연대의 내부 문제를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문제제기한 거하고 그리고 지금 나눔의 집 운영하는 요구하고 그게 좀 둘 다 관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저는 그런 추론을 하면서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잠시만요. 두 분의 면담 가운데 한 스님이 계시다. 네, 그 스님이 이용수 할머니 뒤에 있는 그 문제 제기하는 데 대한 그 배우의 보이지 않는 손에 역시 하수인 역할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용수 할머니가 어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스타일 문제라든가 또 김복동 할머니하고 대비되는 어떤 문제라든가 또 지금 이남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어떤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런 것들은 스타일의 문제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무슨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 나눔의 집하고 정의기억연대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정의기억연대의 문제를 본인이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거나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정의기억연대 운영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나눔의 집에 대해서는 운영 스님을 뭐 이렇게 해서 가리면서 칭찬한다든가 비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비치는 것은 그거는 행동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안다는 거죠. 그런 점은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사실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이제 스님들도 이제 반드시 존재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스님이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부 사정까지도 다 알고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간 연결을 해준 또 그 스님은 이 나눔의 집의 초창기 설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분이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용수 할머니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또 하게 되면서 특히나 또 원행 스님이 또 공경이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로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만남이 성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용수 할머니는 그동안에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사회에 뭐 폭로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부는 그러니까 아직 그건 확인 안 확인이 된 안 된 거죠. 상황이지만 뭐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나눔의 집은 오히려 더 정작 문제가 많은 곳인데. 정의기억연대보다도 네. 명백히 드러난 곳인데 여기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이크 섞이니까요. 제가 네, 말하는 죄송합니다. 그 원행 스님과는 만나서 원행 스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다. 벌써 지금 이미 그 상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1억의 돈을 급여를 받아서 PD 수첩에서 보도가 나오자 원행 스님은 부랴부랴 갚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신데 굉장히 지금 이용 사모님은 원행 스님은 지금 좋으신 분이라고 이 시기에 갑자기 지금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어떻게 만나 뵀는지 어쨌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영수 할머니는 사실은 나름의 이제 전반적인 운영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가끔 오실 때마다 월주 스님, 원행 스님이 따뜻하게 또 영접도 해주시고 또 네. 영화로서 초청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차 대접, 식사 대접도 했고 네. 또 원행 스님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또 총무으로 불려가지고 모셔가지고 또 따뜻하게 또 대접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월주 스님과 원행 스님은 정말 좋으신 분, 나를 아주 따뜻하게 대접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 이제 그런 정도 피상적인 인식 속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계시죠. 원행 스님하고 진관 스님하고는 사이가 좋습니까? 저는 네. 스님 그 두 분은 사이가 좋아요?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뭐 우리가 개인적인 뭐 대소사 관계야 제가 뭐 24시간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가능한 진관 스님이 원행 스님과 사이를 좋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진관 스님은 그 초창기에 나눔의 집 초창기 운영할 때 아까 그 상임 이사하셨습니까? 이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월주 스님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죠. 이사는 예. 이제 설립하는데도 관여를 했는데 그렇죠. 이사는 안 시켜주군요. 당신이 이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아. 월주 스님이 이사를 안 시켜주고 당신 이제 식솔들만 구성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많이 가졌었죠. 그나저나 유가족이 왜 나눔의 집에 지금 있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왜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번 주에 갑자기 유가분들이 와서 나는 집 사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 계시는데 간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유가족 사무실을 나누시면 안 되겠다. 유가족이 살겠다. 그리고 뭐 세월호는 유가족이 다 돈을 받아가는데 왜 나눔의 집 피해자들은 왜 그러냐 뭐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또 방송에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유가족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고 김순덕 할머니 저 아들분은 우리 할머니가 95년도 겨울에 오신 뒤로 거의 발걸음을 안 하셨습니다. 발걸음을 안 하시고 항시 고인이 되신 김순덕 할머니께서 아드님에 대해서 많이 자신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어떤 이런 금전이나 금액이나 호물품이 들어오면 많이 아드님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또 주셨죠.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되신 박옥년 할머니 따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201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이제 조리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리사 하면서 그 아주 예를 많이 쓰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다른 데로 가셨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우리 고인이 되신 많은 그 할머니들의 그 유족들이 있었지만 거의 나름 이제 발걸음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더구나 아주 뭔가 이렇게 특히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쌍욕을 하고 마치 어디 언론을 보니까 마치 이게 공익 제보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마치 무슨 원색적 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욕을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네. 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스님들이 허락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유가족이 나누어져 있는 거를 스님들이 허락했다. 고 김순덕 할머니가 아드님은 전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십니다. 단순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오직 이제 어떤 오다가 있으니까 오다대로 충실하게 이행한 것일 것입니다. 그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 내부적인 시각은 굉장히 같은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기득권의 입장들 때문에 너무 어렵죠.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금 김대월 우리 실장이 계시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교계 언론을 보니까 무슨 성추행? 예, 성추행 논란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법인 인감을 뭐 지금 새로 온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뭐 회계라든지 이런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다. 굉장히 심하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게 뭐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보다는 아예 조계종단을 기본적으로 딱 감싸는 상황에서 지금 내부 제보하는 사람들, 공익 제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폄훼를 하고 있고 거기에 몰아가고 있는 정황들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 그 성추행 직접 당사자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먼저 말씀드리면 뭐 법보신문, 뭐 불교신문 방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일단 쓰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지고 뭐 어마어마한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법보신문이나 불교신문 그렇게 나오면 그게 사실이냐고 한 번쯤 물어볼 만도 한데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자가 확인하고 그런가요? 그만큼 이야기할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제가 뭐 의도해서 사실 여기서 제가 저런 걸 얘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또 그조차도 근데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느 날 그 서류 밑에다가 녹음기 핸드폰을 녹음을 딱 켜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또 저희 회계담당 선생님을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회계담당 선생님 우편에 있었고 그분은 왼편에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서 회계담당 선생님을 위협하려고 가까이 오길래 제가 이렇게 그분 막으려고 인해장벽을 치려고 이제 움직였죠. 그러던 중에 이렇게 부딪혔어요. 서로. 그러니까 제가 가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서로 한 방향을 향해 오다가 이렇게 우연히 충돌했군요. 부딪혔는데 저는 근데 살짝 의도를 느꼈어요. 일부러 저한테 몸을 닿게 하려. 그러더니 갑자기 녹음기가 켜져 있으니까 어머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기 켜진 상태에서 네. 의도된 접촉을 배제할 수 없고 네, 그 상황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를 만지세요? 어머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녹음가 되어 있고. 네, 자, 그걸 받아서 교계 언론은 터뜨리고. 그 다음 날에 법보신문 바로 기자가 성추행. 전화가 오더라고요. 성추행에 대해 뭐 대단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교신문에서 막 그렇게 내고 법보신문 내는 거에 대해서 확인 전화도 한 번 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굳이 오히려 불교닷컴에 나는 거에 대한 확인 전화는 몇 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아예 논내로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요새 기레기라고 욕먹는 언론들조차도 네. 이 법보신문이나 불교신문에 나온 그 우리 김대열 선생님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들한테 전화받은 바가 없다는 거죠. 확인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고요. 아까 그 내부 고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내부 고발하는 폭로하는 분을 공격을 해야 그 선생님의 메시지는 공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불법 행위를 고발했으니까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걸 공개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개하는 거죠.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메신저를 공격하더라도 조금 똑똑한 방법을 하셔야지 효과가 있을 텐데. 아니 근데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내부 고발과 관련된 미국하고 우리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내부 고발자 보호가 철저합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가와 사회나 법률이 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분위기도 바꿔야 되지만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완전히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럼 어떤 내부 고발자 아니라 공익 제보자로 그냥 공익 제보자죠. 용어가 이제 공익 내부 제보자인데. 제보, 내부 고발자도 되고 공익 제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김대월 실장님 지금 현재 직접 이런 당사자시고 내부 고발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익 제보 하신 분이신데 일종의 그 조계 종단으로부터의 수많은 공격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고소 2개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소한다는 어떤 뭡니까? 고소가 있습니다. 일단 저걸로 하나 성추행 관련해서 알고요. 또 하나는
그 직원들을 할머니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벽보를 붙여놨어요. 그걸 제가 떼버렸거든요. 아, 그거 뗐다고 또 고소를 했더라고요. 네. 그들이 하는 방법은 주로 그런 방법이군요. 그럼 정청에 대해서는 당사자 고소를 한 거, 고발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고 직원 만나지 말라고 했던 거는 새로운 시설장. 시설장에 의한 고발. 이거는 무고로 다시 걸 수도 있겠는데요. 무고가 굉장하게 성립될 확률이 높아서요. 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내부고 공익제보자라는 거는 다 사회에도 알려진 상태고 저분이 또 스님 조카기도 하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제 스님 조카예요? 네, 종단 스님 조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저 성추행 논란이 있는 분이 뭐? 법인 과장이라고 하고 왔는데 아 과장. 저 사람이 뭐 종단 스님이 조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림은 화평 스님이 운영하는 그 복지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네. 그냥 무고로 고소를 해버리면 저쪽에서 만약에 이제 적당히 금만 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고소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고소를 그쪽에서 취하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김대열 선생님이 아예 이 무고로 걸어버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네, 무고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빨리 걸어버리는 근데 거. 아직 저한테 뭐 문자를 오늘 받아가지고요. 이제 좀 생각해 봐야죠. 아, 고소장 접수된 거예요? 어저께 법보신문에 또 뭐 올라왔더라고요. 뭐 굉장히 나를 그런 거 고소 빠르네요. 아, 고소하겠다예요. 고소장이 접수가 된 거예요. 접수됐다고요. 뭐 북부지검 줬다고. 그리고 또 그 저 유족 오는 날에도요. 전날 법보신문한테 문자가 먼저 옵니다. 왜 거기에서 나가지 않고 왜 그 직원 숙소에서 일본인은 왜 거기 살고 있느냐 왜 나가지 않느냐 뭐 이러는데 다음날 유족이 옵니다. 혹시 나눔의 집에 그 일하시는 분들 노동조합 같은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뭐 노동조합 같은 걸 결성해 볼 생각 없습니까? 사실 지금 너무 바쁘기도 하고 너무 여러 가지로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조사단에 협조도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제가 여기 참석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는지가 좀 의심스러운데 그래도 인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니, 이걸 안 나올 수가 이건 없어서 공익제보의 연장선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공익제보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 공익제보하고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조계종단이나 교계 일부 언론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쪽이 우리와 반대인지 이것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의, 정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우리 불교계가 지금 뭐랄까요? 지금 뭔가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막아야 된다. 어쨌든 우리의 내부에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자. 치고. 이게 지금 종단과 언론들이 하고 있는 행태 아니겠어요? 자, 우리 조금 어렵더라도 대안,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초씩만 이야기하시죠. 저는 제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대안을 말해버리면 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자제를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눔의 이제 설립부터 지금까지 그한 30여 년의 세월이 이제 좀 다 돼갑니다. 사실은 설립부터 한 10여 년 동안은 우리가 초창기 정신으로 그때 우리 사회각계 누구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불교 시민사회에게 몇몇 스님들과 우리 제활동가를 중심이 돼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사유화해서 심지어는 법인의 가장 중요한 조항인 즉 목적 조항이기도 하죠. 그 사업 일항을 그렇게 삭제를 해버리고 존재 근거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시설이 아닌 일반 어르신들의 요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2010여 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구상을 해왔고 특히나 2016년도에 후원금이 폭발적으로 모여지다 보니까 그걸 좀 더 노골화가 현실화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일반 후원자들과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 채 지금 나눔의 집 법인 정관에 당연히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이라고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 법적 근거정이 없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대국민 후원자들을 위한, 특히 우리 불교 시민사회의 초창기 초기 정신을 가지고 했던 것마저도 이제는 초심도 잃어버리고, 그런 우리 초창기 우리 만들었던 사람들과 후원자들과 전 국민들에 대해서 이거는 대기만 행위를 한 것이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몇 이사들이 사퇴한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목적은 일반 수익이 나는 일반 요양원 시설 앞으로 설립 및 운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초창기 월 300에서 500만 원 받은 속에서도 거기서 떼어가지고 할머니들 월 10만 원씩 드리고 매주 식사까지 해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심리치유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그런 서비스도 하고 대외적 증원 활동도 하고 병원비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금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아까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법적인 근거를 없애버렸고 이분들이 지금은 부동산을 더 확보를 하고 그 요양원을 지키기 위한 돈으로 써야 되겠다. 이제 공익제보자분들이 그 부분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 여론화됐지만 이 부분이 잠잠해지면 그리고 이미 경기도 광주시는 일정 부분 그 부분과에서 협의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 공무원들과의 그런 그 조력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현 이사진은 아마 이 여론만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잠잠해지면 반드시 몇 년 안 가서 그걸 만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경기도가 법인 설립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공익법인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우리 불교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이걸 만들었지만 이전 다 기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국민의 품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보면은 후원금이 아닙니다. 기금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돌아가기 전까지 최대한 잘 모시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래 기념사업, 추모사업, 교육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할머니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신 그 공간이 바로 그야말로 역사적인 유품과 유물이고 소중한 얼이 깃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앞으로 후세들에게 일본의 저는 전쟁 만행들을 고발하는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더라도 그걸 역사 원본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공익법인이 되어서 앞으로 올바르게 운영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6월 말이었나요? 불교 시민사회단체 16개 단체가 모였어요. 그래서 나눔의 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추진위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안이 있어요. 하나가 첫 번째가 새 이사진 구성. 새 이사진 구성. 두 번째가 설립 당시의 정관으로 환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 합동 조사위를 구성한다. 자, 민간 합동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이미 지금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신군 소장이라든지 김정숙 사무국장 그리고 스님 이사진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광주 경찰서 그리고 경기 광주시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싶으시고 경찰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수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우리 김대월 학위 실장님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시게 될 날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기도하고 광주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통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모든 국민은 이게 행사소송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불법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게 이제 행사소송법 234조 2항인가 그래요. 1항이 그렇고요. 2항은요. 공무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 관련된 공무원이나 그 직접 이 나눔의 집 운영과 관련된 광주시 공무원들은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 의무가 있어요. 그 고발 안 하면 그 공무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라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경기도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광주시 공무원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찹찹합니다. 왜 이제 한국 불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스님들이 조금만 욕심을 내리시고 원래 취지에 맞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깊이 있게 가슴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시고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꼬리 자르기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나오셔서 가슴으로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